자, 그리고 두 번째, 비교하는 마음 알아차리기. 자, 타인이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만들어내서 자신을 괴롭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열등감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에게 기준을 두고 나를 부족하게 만드는 게 바로 열등감인데, 자, 열등감은 이제 비교 대상이 있어야만 가질 수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남과 나를 비교하며 나의 부족함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등감이 우월감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월감, 열등감 모두 내가 그 비교로 인해서 생성되는 마음의 한 줄기라는 거예요. 다른 존재하고 나를 비교해서 아파하는 생명체는 오로지 인간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생각해 보면은 뭐 들판의 꽃들이 제 모습대로 각기 피어날 뿐 다른 꽃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인간이 참 꽃보다 연약한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 비교하는 마음 자체가 일어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이거는 이 마음이 일어나는 거는 자연스러운데 이런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힘들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이제 불교 명상을 연구해온 미국의 1세대 명상 지도자인 조셉 골드스타인이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단지 그 마음을 관찰하라고. 그래서 자만심이 일어날 때 낙담하거나 자기를 비난할 필요도 또 놀랄 필요도 없다는 거래요. 그저 그냥 또 일어나는군 하면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고정된 게 아니라 일시적인 현상이 지나지 않으면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들은 사라진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비교하는 마음을 자만심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에 이제 동의하는 이유는 사람 간의 이제 대부분의 문제가 모르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이 오만한 태도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어느 단면만 보고 자신하고 비교하는 것도 실은 타인을 안다고 하는 착각에서 시작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부모가 자기 속으로 낳았다는 이유로 자식이 성인이 되어도 계속 그들의 삶에 개입을 하고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알고 있다는 것처럼 그리고 뭐 친한 친구나 또 뭐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에서도 뭐 당신은 어떠어떠하다 이렇게 쉽게 정의를 내리고 또 그것들을 또 비난의 도구로도 삼고 해서 서로를 좀 침범하는 일이 정말 많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쉽게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데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타인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정말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윤주 작가가 말하는 이 나를 견디는 시간에서 나오는 이윤주 작가가 말하는 글귀가 있는데요. 자, 읽어드릴게요. 그리하여 외워야 한다. 나는 당신을 모른다. 부모도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서로에게 복창해야 한다. 내가 아는 건 오직 내가 당신을 모른다는 것뿐이다. 모르니까 설명해주고 초면인 것처럼 경청하라. 알고 있다는 믿음을 부수고 끝내 알 수 없다는 자각을 반복하지 않으면 지옥은 깰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모른다고 자꾸 생각해야 되나 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타인과 나의 목 구분하기. 그래서 타인과 나의 경계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의존. 내가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 확신이 서지 못해서 늘 부모님이나 뭐 친한 친구나 그 사람들의 결정에 이제 기대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뭔가 안심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꼭 타인을 필요로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했다가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책임을 그 사람들에게 전가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나의 삶인데 다른 사람에게 그 뭔가 내 삶을 내줘버린 느낌인 거죠. 음. 자, 그리고 간섭. 자, 부모가 이제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부모가 자식 그 인생에 간섭하는 거죠. 인생에 개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까운 관계일수록 경계를 침범하기도 쉽고 또 내가 타인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 쉽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자, 간섭. 분명히 간섭하는 분은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과도하게 에너지를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한 어머니가 백수 아들이 안쓰러워서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은 자신의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을 지속하는 걸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경제적 지원으로 인해서 아들은 스스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생각을 잘 해야 되죠. 이게 정말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이 정말 어떤 게 자식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 생각을 좀 냉정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랑이 그 냉정해야 할 때는 냉정해야 하는 게 또 진짜 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타인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개입하는 거가 진짜로 그 사람을 위한 건지라는 그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가족 관계나 이런 그 가까운 관계에서 좀 흐려질 수가 있는데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내 몫과 타인의 몫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동양,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집단주의이고 또 이제 그 가정 환경에서 어떤 그런 정서가 굉장히 좀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계도 좀 모호하고 하지만 자식이지만 그 한 각자의 인간으로 좀 봐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들러가 그 모든 문제가 대인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했었는데 과제의 분리를 강조했다고 해요. 그래서 타인의 과제와 내 과제를 분리해야 한다. 그래서 아주 명료하고 간단하게 두 가지의 구분 기준을 알려주는데 그건 바로 그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면은 명료하게 기준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서 말씀드린 백수 아들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 결과는 그 아들이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서로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선택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은 그 당사자 한 명인데 이 부모 자식 간에는 그런 그 경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의 삶을 책임지고 너는 너의 삶을 책임지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나의 과제를 타인에게 의지하거나 떠넘겨서도 안 되고 그 타인의 과제를 내가 짊어져서도 안 되고 그리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도 그에게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결정권자는 결국 나니까요. 그러니까 자녀의 성적, 이런 진로 문제의 결과 이 결과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국 자녀 본인인 거죠. 그래서 그런 그 기준이 그런 경계가 명확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게 말로는 이렇게 쉽죠. 하지만 이게 아주 실천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세 가지 것들을 그냥 생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내 삶의 방향키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단단하게 이끌어 나간다는 것과 같다고 해요. 그래서 쉽지 않지만 내가 이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실천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심리학자 프리츠 펄스가 말했어요. 나는 나의 일을 하고 너는 너의 일을 한다. 나는 너의 기대에 맞춰 살려고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너도 나를 위해 살려고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다. 너는 너이고 나는 나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우연히 서로 일치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면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불안에 중독되지 않으려면, 불안한 마음의 눈, 우리가 이제 각자의 우주가 있고 각자의 안경이 있다고 했죠. 그 불안의 안경으로 보면 불안하지 않은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불안에 중독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나는 불안할까를 생각하면은 이렇게 비관하고 자꾸 걱정할 이유를 찾아내는 거에 굉장히 습관화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마치 불안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자꾸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지도 않는 일, 생겨나지도 않는 일을 끌어다가 걱정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이 걱정이 없는 평안한 상태가 굉장히 낯선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불안의 숲으로 걸어 들어간다고 해요. 자, 그래서 불안할 수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근데 불안에 중독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불안을 있는 그대로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불안하면 그 상황을 어떻게 불안한 거를 없애려고 그거를 이제 수습하려고도 했고 아니면 피하려고도 했겠죠. 하지만 그 자체를 마주 보라고 해요, 책에서는. 자, 그래서 수전 데이비드 감정이라는 무기에서 나와 있는 글인데, 내가 나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의 대다수는 검증되지 않은 거짓 생각이라서 쉽게 나를 감정의 덫에 걸리게 할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내가 불안할 때 내가 막 마음이 불안한데 어쨌든 내가 왜 불안한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혼자 있는 공간에서나 자유롭게 적어보는 거죠.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들, 그리고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생각보다 뭔가 적고 나면 감정이 정리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괜히 막연하게 불안하는 거는 굉장히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또 불편한 감정일수록 대체로 또 피하게도 되고, 근데 이제 불안을 있는 그대로 못 보고 자꾸 회피하면은 불안을 붙잡고 있는 셈이 된다고 하고, 피할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직접 써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수전 데이비드의 말처럼 생각보다 검증되지 않은 생각들도 내가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불안해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써보는 방법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자꾸 불안을 느끼는 거는 습관적인 게 있기 때문에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죠. 자,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거는 익숙하진 않지만 의식적으로 계속 사용해서 습관으로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불안한 마음에 쌓여 있으면은 이제 알아차리는 것부터가 먼저겠죠. 내가 또 이 불안이라는 덫에 걸렸구나 라고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나는 불안하지 않은 쪽으로 선택하겠어 하고
능동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들을 자꾸 해보면 그렇게 자꾸 불안한 마음 냈던 생각하는 습관들이 멀어지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도 이게 자꾸 하게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불안이 없으면 뭔가 그 어색한 뭔가 그게 더 불편한 거예요.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습관이라고 해요. 정말 습관. 그러니까 습관은 내가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될 때까지 내 습관으로 될 때까지 계속 의식해서 노력하는 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But I wanted to, I didn't know what love was before you. Yeah, it came and went, but it was never